오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김양중 상금평가위원님 모시고 감염병 재난에서 의료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이 진단과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통계를 활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 통계 적절하게 잘 활용됐나요?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우선 과학적인 통계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이를 바탕으로 방역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감염병은 인구학적 및 환경적인 변수에 따라 번지는 규모도 다르고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감염 양상도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감염병 방역 대책이나 예방수칙 홍보 방안을 만들 때나 언론이 기사를 작성할 때 이런 한계를 감안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병이면 그만큼 예측이 어렵고 또 이 감염병 양상이 계속 달라지면서 통계를 내기도 또 어려울 것 같고 그걸 가지고 다시 기사를 쓴다는 건 더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통계를 가지고 기사를 썼을 때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좀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예방접종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잘 알듯이 2021년 7월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일부 언론은 예방접종의 부작용이나 예방접종을 받아도 감염이 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을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는데요. 한 해로 지난 8월 예방접종 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집단 면역이 어려울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5일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모두 1,540명으로 그 수치는 맞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 수는 약 651만 6,200명이었는데요. 그 분모를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돌파 감염 사례는 접종자 10만 명당 23.6명꼴이었습니다. 돌파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0.024%로 매우 낮은 가능성인데요. 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방접종을 하면 위중증이라든지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추는데 이 역시 보도 내용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돌파 감염이 그래도 매우 드문 확률이긴 하지만 일어나긴 하네요. 이 항체 생성률이 100%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계는 한번 학습을 하면 비록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다고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효과는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가능성을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이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사실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이 더 심하다는 보도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통계나 근거보다는 단순한 의혹제기형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발표를 보면 5월 9일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 신고는 51건이었으며 이 수치는 화이자 백신의 44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두 백신 모두 사망과의 인관성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이 사망을 일으켰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전체 백신의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율은 0.44%로 집계됐습니다. 백신별로 살펴보면 모더나 백신이나 얀센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부작용 발생 사례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전체 통계를 더 자세히 보고 또 이상 반응이 실질적으로 백신과 관련성이 있는지 잘 따져봤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오류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유럽, 영국, 미국의 공공자금이 연구 개발에 지원돼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가격이 다소 낮았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국내에서는 유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에 좀 효과가 있다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2021년 4월 중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의 연구진은 남양유업이 만드는 불가리스 발효류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77.8%의 저감 효과,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의학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결국 보건당국이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이 남양유업의 발효 제품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에 대해 너무 성급한 기대를 만든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초 방역당국은 셀트리온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가 상업용으로 대량 생산돼 곧 시장에 출시되고 많은 환자들에게 쓰일 것처럼 설명을 했고 이를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해당 항체 치료제는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좀 더 거쳐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임상시험이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종 감염병 위기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이런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언론은 더욱 검증된 내용을 보도해야 하며 정부 발표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설명해 주는 내용을 자주 다루면서 시민들의 감염병 정보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신종 감염병이기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측면들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취재 과정을 소개하면서 취재 및 기사의 한계 등도 함께 설명한다면 이 역시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통계와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잘 전달하는 것.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김양중 상금평가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